한밤중 깊은 침묵 속에 잠긴 집안,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50대 장모 김숙희였다. 딸 내외가 떠난 지 벌써 2년, 10년 넘게 홀로 지낸 시간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날 밤,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던 사위의 이마에 닿았던 나의 손길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낯선 온기, 그리고 금기된 갈망의 불꽃이 나도 모르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찬 공기만이 가득한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다. 낡은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다. 낮에는 그나마 해라도 들어와 차가운 기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거대한 얼음 동굴 같았다. 딸 지연이와 사위 준영이가 분가한 후 이 넓은 집은 나 혼자에게는 너무 과분한 공간이 되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어렵게 마련해준 집이었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이 집은 사랑과 추억의 공간이기보다 고독과 침묵의 무덤이 되어버렸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매일 밤 습관처럼 마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유일한 위로였다. 컵을 들고 창밖을 내다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같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나의 세상은 마치 꺼져버린 가로등처럼 희미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시끄러운 드라마 속 젊은 연인들의 이야기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들의 뜨거운 사랑도 격렬한 다툼도 모두 나에게는 저 멀리 유리창 너머의 풍경일 뿐이었다. 딸 지연이는 매주 전화를 걸어 내 안부를 물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혼자 드시지 말고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걱정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외로운지 아니면 그저 몸이 불편한 것인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듯했다. 내가 보고 싶다는 말을 애써 삼키는 동안 지연이는 바쁜 일정을 이야기하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딸 내외가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북적이는 소리라도 있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거실에서 청소를 하는 동안에도 딸과 사위의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들이 이 집을 채웠었다. 그때는 내가 나를 돌볼 겨를도 없이 그들을 돌보는 것에만 온 신경을 썼다.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옷을 다려주고 밤늦게 돌아오는 딸과 사위를 위해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텅 빈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찌개를 놓고 앉아 혼자 숟가락을 들 때면 목구멍에 밥알이 걸리는 것 같았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아무도 맛있다고 말해주지 않는 식탁은 감정의 사막과도 같았다. 내가 만든 음식이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채 서서히 식어가는 것처럼 나의 마음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숨쉬고 먹고 자는 기계처럼 살아낼 뿐이었다. 그때였다. 며칠 전부터 미열에 시달리던 사위 준영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지연이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이는 중요한 출장 때문에 준영이를 혼자 둘 수 없다며 내가 며칠만 준영이 옆에서 간병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50대 장모가 29살짜리 사위를 간병하는 일이 영 탐탁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잠시나마 이 넓은 집에 온기를 불어넣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묘한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이젠 나에게 아무도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내가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주는 감정은 복합적이었다. 준영이는 침대에 쓰러진 채 고열로 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뜨거운 열기가 수건 너머로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젊은 남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내가 지난 1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생명력 같았다. 준영이는 평소에도 덩치가 좋은 편이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은 늘 나에게 든든한 사위라는 안정감을 주곤 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몸은 아파서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 근육의 선명함과 남성적인 체취는 오히려 더 진하게 느껴졌다. 그의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어떤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메마른 땅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준영이의 열은 더욱 심해졌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상의 단추를 풀었다. 얇은 잠옷 아래 드러난 그의 가슴은 탄탄하고 넓었다. 뜨거운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 감각은 무엇일까? 남편이 아팠을 때도 나는 그저 간병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하지만 지금 준영이의 몸에 닿은 나의 손은 단순히 장모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 미묘한 떨림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감촉, 땀이 섞인 젊은 남자의 체취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나를 다시 상기시키는 듯했다. 나는 재빨리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이마에 새 수건을 얹었다. 준영이는 옅은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다. 엄마. 그가 잠꼬대처럼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순간 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엄마다. 딸의 엄마다. 사위에게는 장모일 뿐이다.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의 연약함 앞에서 나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새벽 2시, 준영이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차가운 수건을 갈아주다가 그의 손이 침대 밖으로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문득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뜨거웠다. 그의 손은 너무나 뜨거웠고 그 뜨거움은 내 차가운 손으로 스며들어왔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저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들고 혼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온몸의 세포들이 잠들어버린 듯한 무감각한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준영이의 뜨거운 손이 내 손을 감싸자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명체처럼 나의 혈관 속에 잠들어 있던 피가 다시 뜨겁게 흐르는 듯했다. 준영이는 잡힌 손을 무의식적으로 살짝 움켜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경고했지만 손은 참아놓을 수가 없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는 단순한 열병의 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젊음의 활기, 생명의 약동, 그리고 어쩌면 나의 잃어버린 욕망의 불씨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몸을 기댔다. 준영이의 거친 숨소리와 바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10년의 세월 동안 김숙희는 그저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아내라는 역할 속에 갇혀 살았다. 거울 속에 나는 늘 피곤해 지쳐 있고 주름진 얼굴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준영이의 곁에서 그의 뜨거운 온기를 느끼는 순간 나는 잊고 지냈던 나의 여성성을 다시 떠올렸다. 나도 아직 여자인데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깊은 마음 속에 묻어두었던 그 말을 나도 모르게 되뇌었다. 부끄럽고 죄스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감정이 전신을 휘감았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내 안의 세상은 더 이상 칠흑 같지 않았다. 준영이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내 안의 차가운 얼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그것은 금기된 불씨였지만 동시에 10년 만에 찾아온 가장 강렬하고 따뜻한 온기였다. 이 밤, 병든 사위의 곁에서
나는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나의 욕망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할 수 없는 끌림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밤의 손길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나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병든 사위 간병, 50대 장모의 잠든 욕망을 깨운 밤의 손길. 그날 새벽, 준영의 손을 잡았던 순간의 전율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생경한 감각은 익숙했던 장모라는 역할의 벽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병든 사위를 간호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준영의 열은 해가 뜰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한풀 꺾였다. 식은 땀으로 축축한 그의 얼굴은 이제야 조금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나는 조용히 침대 곁을 지키다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끓이는 죽은 마치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행위 같았다. 냄비에서 피어나는 김은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를 찾아주는 듯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요리한다는 생각에 손끝에 묘한 활력이 돌았다. 죽을 그릇에 담아 준영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흐릿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쉰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떠 식혔다. 천천히 드세요. 속부터 편해야 기운도 차리지. 준영은 숟가락을 받아들 힘도 없는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29의 건장한 남자가 장모 앞에서 죽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좌절감일 터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남편을 간병할 때 이후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조심스럽게 그의 입가에 숟가락을 가져다 대자 준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입을 벌렸다. 따뜻한 죽이 그의 입속으로 들어가자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마치 어린아이의 것 같았다. 나의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그의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착각에 나의 심장이 또 한 번 울렁였다. 그릇의 죽이 반쯤 비워졌을 때 그는 겨우 힘을 내어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무슨 소리예요?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지. 지연이도 나도 준영 씨가 빨리 낫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의 말은 지극히 평범한 장모의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을 피하는 나의 시선은 그렇지 못했다. 죽을 다 먹은 그는 이불 속으로 다시 파고들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잠에 젖어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릇을 들고 방을 나섰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의 뇌리에는 그의 앳된 미소와 부끄러워하던 눈빛, 그리고 내가 떠 먹여주었던 죽의 온기가 맴돌았다. 이 익숙한 일상 속에서 나는 낯선 감정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준영은 조금이나마 몸을 추스르려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하다가 아직 풀리지 않은 다리에 힘이 없어 그만 발을 헛디뎠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불이 나게 거실로 달려갔다. 준영 씨. 괜찮아요.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팔꿈치를 짚고 쓰러져 있었다. 땀으로 축축한 얼굴은 통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앙상한 팔꿈치에서는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다. 찰과상이 심한 듯 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이러다 더 다치면 어쩌려고. 가만히 누워있지 그랬어요. 나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어딘가 모를 화가 섞여 있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그가 다쳤다는 사실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소유욕 같은 것이 불쑥 솟아나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29의 건장한 남자답게 묵직했다. 열로 인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무게는 나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의 팔을 내 어깨에 걸고 나의 팔은 그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단단한 허리 근육이 나의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젊은 남자의 뜨거운 체온이 나의 옆구리로 스며들어왔다.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밀착감에 나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어머니,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도 땀과 함께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불안한 침묵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방까지 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젊은 남자의 채취, 땀 냄새, 그리고 낯선 약 냄새가 뒤섞여 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은 채 침대까지 부축했다. 그를 침대에 눕히자마자 나는 서둘러 그의 팔을 놓았다.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손바닥이 여전히 화끈거렸다. 나는 서둘러 소독약과 연고, 밴드를 들고 돌아왔다. 그의 팔꿈치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문질러 주었다. 나의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의 몸이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다. 29의 남자가 아픈 와중에도 나의 손길에 미묘하게 반응하는 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자극으로 다가왔다. 밴드를 붙이고 나자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번거롭게 해드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으로는 조심해요. 화장실 갈 때 꼭 나를 부르고.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의 팔꿈치에 닿았던 손끝의 감촉이 여전히 생생했다. 지난 10년 동안 무감각하게 지냈던 나의 육체가 그의 젊음 앞에서 이렇게나 생생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두려웠다. 그날부터 준영은 더욱 나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팔꿈치 상처는 경미했지만 그의 다리에는 아직 힘이 없어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다. 나는 그를 위해 몇 끼 식사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부축해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알 수 없는 자연스러움에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팔, 목을 닦아주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젊은 남자의 땀냄새와 비누 향이 뒤섞여 나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의 쇄골과 어깨 근육의 단단함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오직 간병이라는 역할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의 피부 온기와 거울에 비친 나의 붉어진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점심에는 죽 대신 부드러운 살코기와 야채를 푹 끓인 스프를 준비했다. 그가 식욕을 되찾는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그의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떠 먹여주는 행위는 나에게 또 다른 감정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의 입가에 묻은 스프를 손가락으로 닦아줄 때마다 나의 심장은 위험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기대는 듯한 눈빛을 보낼 때면 나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더 깊은 감정이 피어올랐다. 저녁에는 그의 옷가지를 세탁했다. 세탁기에 넣기 전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잠옷과 속옷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그의 몸에서 배어나온 땀 냄새, 남자의 채취, 그리고 그만의 섬유유연제 향이 뒤섞여 묘한 자극을 주었다. 얇은 속옷을 손에 들고 햇볕에 말리는 동안 나는 나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았다. 남편의 옷가지를 세탁할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들이 29살 사위의 옷 앞에서 나를 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금기된 호기심이자 억눌렸던 욕망의 그림자였다. 딸 지연이의 전화는 매일 밤 걸려왔다. 엄마, 준영이 괜찮아요? 열은 내렸고요. 제가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하고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준영을 돌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마치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과 사위를 위해 존재하는 성별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녀는 나의 외로움이나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응, 이제 많이 좋아졌어. 죽도 잘 먹고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든 나의 손은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가 준영의 쾌유를 빌며 전화를 끊는 순간 나의 가슴은 다시금 텅 빈 듯한 허전함에 휩싸였다. 밤이 깊어지면 정막은 더욱 짙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도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10년의 시간 동안 나는 나의 감정을 완전히 죽이고 살았다. 김숙희는 이제 없었다. 오직 지연이 엄마 혹은 고 김영수 씨 부인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준영과의 강제된 친밀감은 나의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김숙희를 조금씩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가 나의 의식을 계속 붙들었다. 문득 나는 그의 방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나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지금 내가 이 문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수십 번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 안에 어떤 충동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준영은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한 건강을 되찾지 못했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젊은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았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그의 단단한 팔뚝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그 팔뚝에는 낮에 다쳤던 상처 부위가 밴드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그의 팔뚝을 쓰다듬었다. 탄탄한 피부 아래로 느껴지는 근육의 감촉이 나의 손바닥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의 뜨거운 체온은 여전히 나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있는 것이 단순히 간병의 행위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여성성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외로움에 지친 영혼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준영은 잠결에 뒤척이며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나의 손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젊고 뜨거운 손이 나의 손목을 감싸자 나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소나귀에는 미약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한 알 수 없는 끌림의 징표 같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숨을 죽였다. 이 방 안의 공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눈은 그의 잠든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깨어날까 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의 손이 나의 손목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이율배반적인 마음이 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밤, 병든 사위의 침대 곁에서 나는 금기된 욕망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나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다만 나의 삶이 다시는 이전처럼 무감각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만이 나의 심장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이 한밤중 창밖에서 시작된 빗소리는 이내 거세어져 폭우로 변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는 텅 빈 집안의 정막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나는 잠 못 이루고 내 방을 서성였다. 준영을 간병하며 겪었던 지난 며칠간의 감정들은 혼란스러운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쳤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해버린 듯했다. 장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김숙희라는 여인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고 나는 그 존재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생경한 끌림을 느꼈다. 내 방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침대에 앉아 이불을 끌어안았지만
몸 안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벽 너머 준영의 방에서는 미약한 뒤척임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다. 낮에 잠시 열이 내리는 듯했으나 혹시 다시 심해진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나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준영의 방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나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문을 살짝 열자 어둠 속에 준영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불은 발로 차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낮보다 훨씬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다급하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뜨거운 열기가 침대 주위에 가득했다. 준영 씨. 준영 씨. 나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열기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다. 세상에. 어쩌려고 이래요. 나의 목소리는 걱정과 함께 흐느낌이 섞여 나왔다. 그는 나의 부름에도 눈을 뜨지 못하고 헛손질을 하며 몸을 비틀었다. 땀으로 축축한 잠옷은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다. 나는 서둘러 수건에 찬물을 적셔 그의 이마와 목, 팔을 닦아주었다. 뜨거운 열기의 수건은 금세 미지근해졌다. 계속해서 찬 수건을 갈아주었지만 그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땀으로 젖은 잠옷을 갈아입혀야 했다. 나는 주저할 틈도 없이 그의 상의 단추를 풀었다. 얇은 잠옷 아래 드러난 그의 탄탄한 가슴과 넓은 어깨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땀으로 미끄러운 그의 피부에 닿는 나의 손은 자꾸만 떨렸다. 평소의 장모로서의 역할은 이미 사라지고 오직 병든 이를 간병하는 절박함만이 나를 지배하는 듯했다. 새 잠옷을 입히고 나서도 그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창밖의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집안은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문득 나는 어린 시절 엄마가 내가 열이 날 때마다 나를 꼭 안아주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엄마의 온기로 열을 내린다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나의 몸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뜨거운 열기 앞에서 나의 냉기가 과연 도움이 될까? 망설이는 순간에도 준영의 숨소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어머니, 추워요. 그는 몽롱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몸은 뜨거웠지만 미열에 시달리는 몸은 끊임없이 한기를 느끼는 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을 옆으로 돌려 조심스럽게 그의 뒤에 앉았다. 나의 팔로 그의 몸을 감싸 안고 나의 가슴을 그의 뜨거운 등과 밀착시켰다. 얇은 잠옷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뜨거운 체온은 나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몸을 이렇게 밀착해서 안아본 적이 없었다. 나의 온몸의 세포들이 그의 열기에 반응하며 깨어나는 듯했다. 젊은 남자의 강렬한 채취, 땀 냄새, 그리고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나의 차가운 몸은 그의 열기에 점차 데워지는 듯했다. 혹은 나의 냉기가 그의 열기를 흡수하고 있는 것일까? 창밖의 빗소리는 격렬했고 천둥 소리는 더욱 가까이서 들려왔다. 우리는 폭우 속에 갇힌 두 개의 몸처럼 서로에게 기댄 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머니, 따뜻해. 준영은 다시 옅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의 댐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듯했다. 따뜻해. 그 단순한 단어가 나에게는 마치 세상의 모든 위로처럼 들렸다.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김숙희라고 불러주며 나의 외로움을 헤아려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늙고 시들어가는 존재라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그쳐왔다. 하지만 지금 나의 품에 안겨 따뜻함을 느끼는 그의 몸은 내가 아직 쓸모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나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이 감정은
단순히 장모로서의 연민이나 모성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뜨거운 갈망이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이 나의 전신을 휘감았다. 준영은 품속에서 미약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는 몽롱한 상태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숙희. 보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그 속에서 튀어나온 나의 이름은 나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숙희, 남편조차 죽은 후에는 나를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이 없었다. 그 이름은 나의 잃어버린 과거를, 젊은 날의 나를, 그리고 잊고 지냈던 여성성을 한꺼번에 불러내는 마법의 주문 같았다. 준영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겨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몽롱한 상태였다. 보고 싶었어. 정말 너무 외로웠어. 그는 마치 꿈속에서라도 혼잣말을 하듯 나의 이름을 부르며 외로움을 토해냈다. 그의 외로움. 그 단어가 나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나 역시 그랬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텅 빈 집, 식어버린 밥상, 아무도 없는 밤의 침대. 그 모든 것이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스스로를 점원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나의 모든 욕망과 감정을 죽인 채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나의 견고했던 마음의 벽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나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나도 외로웠어. 준영 씨, 나의 고백은 소리 없는 속삭임이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나의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은 그의 뜨거운 목덜미에 닿아 스며들었다. 준영은 품속에서 다시 한번 크게 뒤척였다. 그리고는 그의 손이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몽롱한 상태에서 나온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지만 그의 소나귀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나의 허리춤을 파고들었고 그의 뜨거운 체온은 나의 옆구리를 더욱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는 마치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나의 몸을 더욱 밀착시켰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뜨거운 손이 나의 허리에 닿는 순간 나의 이성은 마비되는 듯 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전신을 휘감는 거부할 수 없는 쾌감이 뒤섞여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장모고 그는 사위야. 나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견고했지만 나의 몸은 이미 그의 품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그의 젊은 기운 앞에서 무참히 깨어나고 있었다. 준영은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함께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뜨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나의 허리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 했다. 마치 나의 외로움과 그의 외로움이 만나 하나의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키는 듯 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이 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 서로의 체온에 기대고 있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준영은 옅은 신음소리와 함께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도와달라,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일까? 나의 차가운 몸으로 그의 열을 내리라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시들어가는 마음에 그의 젊은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것일까? 나는 그의 말을 나의 외로움에 대한 구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의 머리를 나의 어깨에 기댔다. 그의 뜨거운 이마가 나의 목덜미에 닿자 나의 전신에는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래, 도와줄게. 나도 나를 도와줘. 나는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다. 나의 기도는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밤,
우리는 서로의 병든 몸과 마음을 안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준영의 열도 미약하게나마 내리는 듯했다. 그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낮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나의 허리를 놓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침대 위로 옮겨주었다.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뜨거움은 나의 손끝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제 평온해 보였다. 이 밤의 일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나의 이름, 수키, 그리고 외로웠어. 그 말들은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새벽녘,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빗소리는 완전히 그쳤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나의 이성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망연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밤의 손길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단지 나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의 온몸의 감각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는 금기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나는 불안하면서도 강렬하게 직감하고 있었다. 새벽 여명이 희미하게 준영의 방을 물들였다.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내 안의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다.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던 나의 손끝은 아직도 뜨거운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간밤의 일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했지만 내 몸이 그에게 반응했던 격렬한 감각들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잠든 준영의 얼굴을 응시했다. 젊은 남자의 평온한 숨결은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갈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듯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준영은 옅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듯 그의 눈은 희미하게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침대 곁에 앉아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어젯밤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 것일까? 그의 얼굴에 미묘한 당혹감과 함께 붉은 기운이 스쳤다. 어머니, 쉰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그의 음성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열은 좀 내렸어요. 밤새 앓느라 힘들었죠. 죽이라도 좀 더 끓여올게요. 나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마치 나의 등을 뚫고 지나가는 듯 했다. 싱크대 앞에서 어제 사용했던 그릇들을 정리하는 동안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어젯밤 나의 이름을 부르며 외로움을 토해냈던 그의 목소리, 나의 허리를 감쌌던 그의 뜨거운 손,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준영은 간밤의 열기 때문인지 아직 기력이 없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죽을 떠먹는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때때로 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의 눈에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나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평범한 일상 속으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깨어나 버린 감각들은 쉬이 잠들지 않았다. 그날 오후, 준영은 열이 완전히 내리고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그의 옆에 나는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넓은 집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린 듯했다. 어딘가 모를 금기된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 어젯밤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준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느껴졌다. 나는 애써 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뭐가 감사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지연이가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나의 말은 장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 역할을 벗어나 있었다. 준영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어젯밤의 기억이 주는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모를 깊은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소파에서 몸을 살짝 돌려 나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어머니, 저도. 사실은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나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저녁이 되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낮 동안의 어색함은 빗소리와 함께 짙은 감정의 그림자로 변해갔다. 준영은 잠시 산책이라도 다녀오겠다며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의 모습은 마치 나의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이성이자 동시에 나의 외로움을 다시 불러오는 존재 같았다. 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텅 빈 부엌에서 혼자 칼질을 하는 동안 나의 뇌리에는 그의 얼굴이 맴돌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의 몸은 이미 그의 젊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나의 마음은 그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과도 같았다. 준영이 돌아왔을 때 그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놀라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나갔어요? 감기 다시 들면 어쩌려고. 나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그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냥 잠시 바람 좀 쐴까 해서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욕실로 이끌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켜주어야 했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빗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나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욕실 문을 열자 따뜻한 수증기가 우리를 감쌌다. 나는 수건과 새 옷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얼른 씻고 나와요. 따뜻한 차 한 잔 끓여 놓을게요. 욕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의 몸을 직접 씻겨주어야 하는 걸까?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빗물이 식은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의 발걸음은 욕실 문 앞에 멈춰섰다. 그때 욕실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그의 몸에 닿는 소리, 그리고 그의 나지막한 콧노래 소리. 나는 욕실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나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이러면 안 돼. 이성이 필사적으로 경고했지만 나의 손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따뜻한 수증기가 자욱한 욕실 안, 준영은 샤워기 아래에서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 물줄기가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등 근육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몸은 젊음의 활기와 순수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뒤로 다가갔다. 따뜻한 물줄기가 나의 발끝에도 닿았다.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비누향과 젊은 남자의 채취가 뒤섞여 나의 코끝을 자극했다. 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등에 뻗어졌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그의 피부에 닿는 나의 손은 경련하듯 떨렸다. 그의 탄탄한 근육이 나의 손바닥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는 나의 손길에 몸을 움찔거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물줄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모를 깊은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욕실 안에는 샤워기 물소리만이 가득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나의 차가운 몸을 순식간에 데웠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물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의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빛을 통해 나 역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나의 이성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물에 젖은 그의 몸은 나의 품에 부드럽게 안겼다. 샤워기 물줄기는 여전히 우리 위로 쏟아져 내렸고 욕실안은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더 이상 장모와 사위가 아님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저 외로움에 지쳐 서로를 갈구하는 두 개의 영혼이자 육체였다. 그의 입술이 나의 입술에 닿았다. 뜨거웠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그 뜨거움은 나의 차가운 입술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죄책감과 이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오직 그의 뜨거운 입술과 나의 심장을 울리는 격렬한 감각만이 존재했다. 지난 10년간 잠들어 있던 나의 여성성이 그의 젊음 앞에서 무참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밀착되었다. 물줄기는 여전히 우리 위로 쏟아져 내렸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리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빗소리는 잦아들고 창밖은 고요해졌지만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나의 몸은 그의 열기에 완전히 녹아내린 듯 했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순간의 감정들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복잡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준영 씨, 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나의 손등에 닿자 나의 전신에는 다시 한번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나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마치 영원한 비밀을 맹세하는 듯한 조용하고도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음을 직감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욕실을 정리했다.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내가 지금 뭘 한 걸까?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의 온기가 주는 달콤한 행복감은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듯했다.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끓여주어야 했다. 찻주전자를 들고 물을 끓이는 동안 나의 뇌리에는 그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의 젊음, 그의 채취, 그의 뜨거운 입술.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지연이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김숙희라는 여인이 되어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띵동.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지연이와 준영이가 분가한 후 이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으로 향했다. 혹시 지연이일까? 문밖에서는 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좀 더 길고 다급하게 울렸다. 나는 현관문을 열기 직전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을 보았다. 붉게 상기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깊은 혼란에 빠진 눈빛. 안 돼, 나는 서둘러 거울을 피했다. 현관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 밖에는 놀랍게도 딸 지연이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옆에 둔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저 왔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딱딱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얼굴을 스쳐 지나 집안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내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 아파왔다. 그녀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준영은 지금 자기 방에 있었다. 우리가 나눈 모든 비밀들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나의 온몸은 얼어붙는 듯했다. 공포가 나의 전신을 휘감았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다시 한번 집 안을 울렸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쥔 채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혼란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딸 지연이의 눈에 비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다. 준영은 바로 옆방에 있었다. 그와 내가 나눈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위기였다. 엄마. 안에 계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려왔다.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날카로운 음성. 나는 필사적으로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듯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지연이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옆에 둔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거리 비행의 피로와 함께 어딘가 모를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의 얼굴을 스쳐 지나 집안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내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 아파왔다. 그녀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지연아. 너 어떻게 된 일이니? 예정보다 일찍 왔잖아.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그녀를 맞이하려 했지만 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이는 나의 얼굴을 한참이나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갑자기 일이 일찍 끝나서요. 엄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붉어요? 열이라도 나세요. 그녀의 질문은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황급히 손으로 볼을 만졌다.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른 볼의 감촉이 죄책감을 증폭시켰다. 아니야. 밤새 준영이 간병하느라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 어서 들어와. 나는 그녀의 질문을 애써 회피하며 그녀의 가방을 끌어당겼다. 지연이는 말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집 안을 훑었고 나는 그 시선이 준영의 방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어머니, 누구세요? 준영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지만 아직 머리카락이 채 마르지 않은 채였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금방이라도 들킬 것 같은 공포로 가득했다. 지연이의 시선은 준영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준영 씨, 당신 여기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잠만 자고 있어?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함께 남편이 아픈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나의 말에만 의존했을 뿐 남편이 열에 들떠 밤새도록 장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듯했다. 여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준영은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이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야지. 왜 여기에 있어요? 엄마는 또 왜 밤새도록 간병을 해준 거예요? 지연이의 질문은 마치 신문을 하는 듯 날카로웠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지연아, 준영 씨가 밤새도록 열이 너무 높아서 내가 혼자 둘 수가 없었어. 엄마가 간병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돌아오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지연이의 말에는 나에 대한 불만과 어딘가 모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준영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등 뒤로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준영은 침울한 얼굴로 지연이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지연이는 여행용 가방을 열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지연이가 무심하게 물었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니, 내가 올 줄 모르고. 그럼 제가 간단하게 뭐라도 만들어 먹을게요. 준영 씨는 아직 기운이 없으니 죽이라도 먹어야 할 텐데 지연이는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의 무게가 나의 심장을 더욱 짓눌렀다. 부엌에서는 지연이의 칼질 소리와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준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넓은 집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감옥이 되어버린 듯했다. 지연이는 간단하게 스프와 샐러드를 만들어 왔다. 준영은 애써 식사를 하려 했지만 그의 숟가락은 자꾸만 허공을 맴돌았다. 지연이는 그의 식욕 없음에 짜증을 냈다. 준영 씨, 왜 이렇게 밥도 안 먹어요? 병원에서 주사라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내가 몸이 좀 무거워서. 준영은 다시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이는 그의 말을 끊었다. 말도 마세요. 엄마는 또 왜 그렇게 준영 씨를 옆에 끼고 돈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병할 사람 아니라고 했는데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밤새 준영이 간병하느라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봐. 나는 애써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나의 거짓말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지연이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나와 준영을 번갈아 응시했다. 이 넓은 집은 한순간에 얼어붙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는 지연이와 준영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연이는 준영의 병세에 대해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불만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지만 나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어젯밤 준영과 내가 나눈 뜨거운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의 뜨거운 입술, 나의 허리를 감쌌던 그의 손,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내가 느꼈던 생경한 감각들. 그 모든 것이 죄책감으로 변해 나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듯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은 굳게 결심한 듯 단호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준영 씨의 내 몸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와 지연이가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죄책감은 느껴졌다. 그는 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주는 아픔과 동시에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의 뜨거운 체온은 여전히 나의 심장을 울렸다. 아니야, 준영 씨,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그랬어. 나도 이성을 잃었어. 나의 고백은 소리 없는 속삭임이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이었다. 준영은 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나의 손등에 닿자 나의 전신에는 다시 한번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나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마치 영원한 비밀을 맹세하는 듯한 조용하고도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어머니, 제가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음을 직감했다. 나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었다. 그와 나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금기였고 우리는 그 금기를 어긴 죄인이었다. 준영은 그날 오후 짐을 꾸렸다. 지연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그의 병세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그녀의 순진한 얼굴을 보며 나의 죄책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준영은 현관문 앞에서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손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은 떨어져야 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빛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빛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의 모습은 마치 나의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이성이자 동시에 나의 외로움을 다시 불러오는 존재 같았다. 그는 나의 삶의 한순간의 불꽃처럼 나타나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사라졌다. 다시 집안에는 적막만이 가득했다. 지연이는 준영을 걱정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았다. 텅 빈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차갑고 고요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나의 이성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나의 손을 바라보았다. 준영의 뜨거운 입술이 닿았던 손등은 여전히 뜨거운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무감각하게 지냈던 나의 육체가 그의 젊음 앞에서 이렇게나 생생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두려웠다. 그의 젊음, 그의 채취, 그의 뜨거운 입술.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지연이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김숙희라는 여인이 되어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떠남은 나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김숙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와의 사랑은 금기였고 그 끝은 이별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들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품 안에서 내가 느꼈던 생생한 감각들, 나의 잃어버렸던 여성성을 되찾았던 그 순간들은 나의 삶의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터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빗줄기는 잦아들고 멀리서 희미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졌지만 나의 마음속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나의 눈빛은 깊은 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강인함과 단호함이 엿보였다. 나는 이젠 나를 점원이라는 틀 안에 가두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다시 나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욕망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이다. 비록 그와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의 존재는 나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그의 온기와 내가 되찾은 나의 여성성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텅 빈 식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았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는 금기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나는 불안하면서도 강렬하게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나의 감정을, 그리고 나의 김숙희를 온전히 마주할 용기가 생겼으니까. 그와의 만남은 나에게 지워지지 않을 낙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비록 아프고 슬픈 기억으로 남을지라도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직 현재의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홀로 마시는 차 한 잔 속에서 나는 다시금 나의 인생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